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며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린 반면 미국은 좋은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한 촛불집회 성격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평가했고 한국당은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며 맞섰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소한된 15시간 동안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인 걸로 드러나 수사 지연 논란이 나옵니다. 핵심 증거물인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은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군용 무전기가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에선 배터리 방전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어렵게 성사된 북미 실무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다만 북측이 미국의 연말까지 숙고하길 권했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스톡홀름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으로 시작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회의 6시간 만에 허무하게 결렬됐습니다.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이어 미국 측에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숙고하길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의 전제 조건은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북미 양측 실무대표단은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협상장에 먼저 도착한 비건 대표가 김명길 대사를 웃으며 맞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협상은 북한의 결렬 선언과 비난 성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톡홀름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북한의 얘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많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0년 적대 관계를 한 번에 풀기 어려웠다며 2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회담 결렬을 선언한 북한에 미국 대표단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8시간 30분에 걸친 회담의 내용과 분위기를 다르게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조항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진전된 제안이 있었고 좋은 협상이었는데 북한이 왜 이러지라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약속은 미국에 달려있다는 북한의 압박성 언급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렬의 이유를 북미 양측이 70년 적대 관계를 한 번의 회담으로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제안한 2주 후 회담 재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숙고하라는 북한과는 일정의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최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답해왔습니다.
스톡홀름 협상 결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첫 만남은 일단 이렇게 끝났지만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미 양측 모두 시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 비핵화 협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번 협상 결렬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봤지만 북미 양측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데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간극이 결렬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려면 앞서 있었던 두 번의 협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이번의 협상을 하노이 이후부터 바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 영변을 중심에 두고 추가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나름의 유화적인 입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논의를 싱가포르 직후로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이 영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이 대신에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자신들은 유해 반환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그동안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했던 세 가지 조치를 언급을 했는데요. 대북 제재,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훈련, 그리고 한반도 전쟁 장비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되돌리지 않으면, 즉 이런 조치들을 되돌리는 선 조치를 미국이 하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노이 트라우마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협상장에 가서 영변 핵시설을 꺼내 놓았는데 결국 미국이 비토를 했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수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협상도 결렬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번째는 협상 전략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을 먼저 내놓고 미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북한의 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결렬됐지만 양측의 태도를 보면 대화가 아예 멈춘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협상이 다시 이어지겠죠. 북한의 태도를 보면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비춰서 추가적인 협상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미국은 당장 2주 안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데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면 수주 내에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당장 북한은 방금 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그전엔 협상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고, 또 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고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2주 안에 북미가 만날 의향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북미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미 양측이 트위터나 아니면 담화만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끝까지 이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이걸 발판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르면 내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북한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북미가 이렇게 큰 이견차를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나 또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놓고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열망이 모였다며 검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했고, 한국당은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며 조국 장관 파면과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거리를 둔 민주당.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위험한 사회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 남발 개선, 별건 수사와 심야조사 제한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입법으로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약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고 맞섰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군중 집회로 검찰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이 어제 촛불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비난했습니다. 여론을 선동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에 기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바른미래당 내 비상행동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진영 논리에 빠져선 안 된다고 했고 진영의 싸움을 가지고 무슨 국가적으로 중요한 총선을 만약 치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정의당은 국회의 무능함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어제 검찰에 재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시간 이상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사용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아침 9시에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검찰청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출석하자마자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지난 3일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돼 있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변호인들과 함께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 교수는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어제 7시 반부터는 4시간 넘게 어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조서 열람과 짧은 조사 시간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방어권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서 열람과 수정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27시간 조사를 받고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서가 왜곡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범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공소장이 공개될 때까지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여론의 부담을 느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전달됐는데 이후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 당일 정 교수가 차명 전화로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아침,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는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승용차 안에 놔둔 가방 안에 자신의 노트북이 있으니 그것을 갖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차 안에 노트북을 놔둔 걸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정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 제출할 당시 노트북까지 함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을 건네받은 정 교수는 안에 든 파일을 살펴보더니 청문회 직전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 교수는 조 장관과의 통화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더니 새로운 유심을 끼워 통화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검찰에 모두 진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트북 확보에 나섰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선 물론 어디에서도 노트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차명전화 통화 기록은 확인된 만큼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강행한 복면 금지법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위대는 마스크와 가면을 쓰고 대규모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홍콩을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홍콩은 오늘 비가 오고 있군요. 그런데도 대규모 거리 행진이 있었다던데 시위가 갈수록 더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정부가 어제 0시부터 강행한 복면 금지법이 오히려 홍콩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복면 금지법을 사실상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위 참가 인원이 늘고 있고 아예 얼굴 전체를 가리는 가면을 쓰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홍콩 도심 번화가에서는 시위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복면 금지법 시행을 규탄하고 경찰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복면 금지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위에 나선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 등을 착용했습니다. 네, 경찰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저항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밤 시위 과정에서 두 번째로 경찰이 쏜 실탄에 14살 소년의 다리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큰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잉 진압을 한 경찰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소년이 오히려 폭동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경찰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경찰이 지하철 91개 역사 가운데 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종일 49개 역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홍콩 시민들은 과잉 대응으로 큰 불편을 야기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과격 시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위를 하지 않은 홍콩 시민들조차 평화 시위를 홍콩 정부가 억압하면서 오히려 과열 양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무전기가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혹한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장에서 군의 통신을 책임지는 무전기가 혹한기엔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자체 개발한 신형 다기능 무전기 TMMR입니다. 2007년 개발을 시작한 차세대 군용 무전기로 내년부터 양산돼 군에 보급됩니다. 이 무전기는 영하 32도까지 견디도록 개발됐습니다. 혹한기 작전을 고려한 합참의 작전 운용 성능 규정에 따른 겁니다. 문제는 무전기에 장착될 배터리입니다. 함께 개발된 2차 전지는 영하 20도까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영하 32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무전기 배터리와 12도나 차이가 납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면 배터리가 쉽게 방전돼 무전기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배터리를 장착한 TMMR 무전기는 지난해 5월 육군의 운용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소재로 만든 2차 전지인데 이에 대한 작전 운용 성능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군수품 품질을 관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2달 뒤 배터리가 온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성능 입증 시험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방위사업청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핵심 성능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ADD가 제출한 문서만으로 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품원의 지적 뒤에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배터리 규격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조선말 고종이 2만 5천 달러를 들여 미국 워싱턴에 사들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있습니다. 일제 강탈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사들여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 박물관 건물이 지금 가압류된 상태이고 직원들은 현지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말 1년 외교예산 절반인 2만 5천 달러에 사들인 대한제국 공사관. 일제는 이 건물을 단 5달러에 강탈해 갔는데 지난해 5월 공사관에 다시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 사료를 다 찾아보고 거기에 충실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물에 최근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공고된 서류를 보면 가처분을 낸 건 한 건설사. 공사대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청한 겁니다. 건설사 측이 법원에 낸 소장을 확인해 보니 구두 계약으로 계단과 창문 보수 공사 등 우리 돈 1억 8천만 원어치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이 업체 대표는 공사관 측이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박물관장 등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정식 계약서를 토대로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추가로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과 국유소재문화재재단은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관장과 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13년 동안 비운의 세월을 겪었던 주미공사관.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열차나 비행기 등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안내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음성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입장에선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청각장애인은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좌석 화면에 기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막이 뜹니다. 하지만 방송의 내용은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도 비슷합니다. 청각장애인 오영준 씨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탑승 시간을 6시간 넘겨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출발 지연 안내가 음성 방송 위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발 시간이나 착륙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문자나 이런 걸로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눈치껏 하기 때문에 답답한데요. 열차나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안내 방송만 나올 뿐 자막으로 실시간 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긴급 상황에도 청각장애인들은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무슨 사고가 생겨서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려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청각장애인들은 안내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엔 교통시설 등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안내 데스크 등에서만 제공됩니다. 돌발 상황에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36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안내방송을 동시에 자막으로도 서비스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력이 일부 남아있는 장애인에게 특수 보조기기를 제공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호주와 노르웨이 등의 대중교통시설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이 오원춘에게 잡혀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변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국내 연구진이 신고자의 위치를 층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도망가는 용의자를 CCTV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동포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해 공분을 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에서 수신 가능한 모든 다중복합 신호를 활용해 위치 파악 오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GP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빌딩 앞에 서 있는 기자. 일반 GPS로는 반대편 건물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직선 거리로 8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새 기술을 적용하자 오차가 2, 3m 내로 줄었습니다. 이곳은 상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는 14층짜리 복합 건물입니다. 이런 실내에서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니 CCTV 관제센터에 기자의 위치와 사진이 뜹니다. 몇 분 전 이동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고가 발생된 층수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객체 정보를 반복 학습하면 목표물이 이동해도 CCTV들이 협업하며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CCTV 화면으로부터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방범이나 안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지능형 방범 기술은 전국 스마트 시티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 시설 ESS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설의 절반 이상이 LG화학이 특정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를 썼고 KBS 취재 결과 정부가 LG화학에 리콜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화학 배터리를 쓴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017년부터 발생한 국내 ESS 화재는 26건. 산업부는 지난 6월 화재 원인으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째,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둘째, 온도, 습도, 먼지 관리 등 운영 환경의 미흡. 하지만 이후 ESS 가동을 재개하자 8월과 지난달 3차례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ESS 화재 현황표입니다. 불이 난 26곳 중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쓴 곳이 14곳으로 절반 이상. 게다가 해당 배터리는 모두 2017년 하반기 중국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상황도 충전 후 휴지 중으로 똑같습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불이 난 3곳 중 2곳도 같은 LG화학 배터리를 썼습니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엔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셀의 내부 단락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제품에서 불이 나 제품 결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LG화학에 결함 의혹이 불거진 배터리에 대한 리콜까지 비공개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LG화학에 해당 배터리를 쓴 ESS는 전국에 200곳 정도, 해외 설비까지 교체 비용은 1,500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LG화학은 해당 배터리를 쓴 ESS는 충전율을 70%로 낮춰 가동 중이라며 자체 정밀 실험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걱정하는 바는 아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이게 이제 국가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이럴 때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게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업체 모두 해당 배터리의 결함 여부나 리콜 요청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지자체들이 귀농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선 귀농인에게 소를 공짜로 나눠주고 또 함양에선 무료 귀농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2년 전 적자를 못 견뎌 한우 사육을 그만두었던 송중근 씨. 최근 산청 한우협회로부터 받은 9개월 된 암송아지를 미천 삼아 다시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잘 키워서 미천 삼아 자꾸 조금씩 뭐 불려나가고 하면 되겠죠. 한우 농가가 급감하자 산청 한우협회가 400만 원 하는 송아지를 귀농농가 4곳에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이세농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소를 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축사를 신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실제 5년 전 1,700호에 달했던 산청 한우 농가는 현재 600호로 줄었습니다. 사육 두수도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서울의 귀농 희망자 40여 명이 7년차 선배 귀농인으로부터 사과 재배 요령을 배웁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컸어요. 지금 올라간 게 한 3m 50 이상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처럼 함양군은 올해부터 귀농 희망자를 초청해 2박 3일 무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하동군이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마다 귀농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 규모에 따라 지자체 간 귀농 인구의 편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들이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정부가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태풍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과 재난구호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3명, 실종자 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후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돼지 농장 한 곳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하는 등 이상 증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포천에서 접수됐던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올 7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보면 7월까지 우리나라의 누계 수출액은 약 38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4%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등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여야의 공방은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그 다음 주엔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국감장에 섭니다. 이 문제를 두고 둘로 갈라진 민심이 이젠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수요일 광화문에선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정권 규탄 집회가, 토요일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또 예고돼 있습니다. 참가자 동원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이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첫 가동하는데요. 주중엔 일본 수출 규제와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대응책을 점검하는 분석 기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재판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는 박병호의 짜릿한 끝내기 홈런으로 키움이 먼저 웃었습니다. 팽팽했던 투수전에 마침표를 찍은 극적인 홈런이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0대0 팽팽했던 9회 말 키움의 마지막 공격. LG 마무리 고우석의 초구를 박병호가 풀스윙으로 받아칩니다. 높이 뜬 타구는 그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짜릿한 끝내기 홈런. 왜 박병호가 키움의 간판 타자인지를 보여준 극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9회까지 왔는데 그래도 딱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승리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키움과 LG 양팀 선발은 상대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키움의 브리검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습니다. LG의 윌슨은 8이닝 무실점 역투를 했습니다. 키움은 윌슨을 상대로 안타를 8개나 뽑아냈지만 무득점으로 고전했습니다. 앞선 3타석에서 무안타였던 박병호는 극적인 한방 하나로 올 시즌 홈런왕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박병호 선수 최고의 선수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은 시작부터 좋으니까 올해는 박병호 선수가 분명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키움은 요키시를, LG는 선발 샤우찬을 내세워 가을 야구 치열한 승부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프로축구에서 서울이 수원을 꺾고 슈퍼매치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노장 박주영은 슈퍼매치 통산 8번째 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박주영은 전반 16분 베테랑다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원과의 슈퍼매치 통산 8호 골. 박주영은 서울에서 7골을 넣었던 대안을 제치고 슈퍼매치 팀 최다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울은 후반 9분엔 이명주의 추가골로 수원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수원은 슈퍼매치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한 염기훈이 반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왼발 프리킥으로 추격골을 넣은 염기훈은 후반 36분에도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춰 동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서울이 2대1로 승리해 슈퍼매치 1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은 선두 울산을 상대로 후반 41분 동점골. 추가 시간 역전골을 터뜨려 극적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위 전북은 인천과 비겨 선두 탈환 기회를 놓쳤고 300 공격 포인트를 앞둔 이동국은 또 골대 불운에 시달렸습니다. 경남은 제주를 2대1로 꺾고 강등권 탈출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코보컵 대회에서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 꺾고 오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의 새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강력한 스파이크로 득점을 올립니다. 대한항공은 27점을 올린 비에나와 17득점의 정지석을 앞세워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결승까지 오전 전승. 대한항공은 5년 만에 코보컵 우승을 차지하며 오늘 12일 개막하는 V리그의 전망도 밝혔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의 황의조가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41일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리그 2호 골입니다. 보르도가 2대0으로 앞선 후반 8분, 황의조 공 잡아서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골. 황의조의 기습 중거리 슛에 상대 골키퍼도 얼어붙었습니다. 41일 만에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황의조는 내일 기분 좋게 축구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전국 체육대회 남자 육상 100m에서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이 2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이 모습을 육상 샛별 양예빈도 지켜봐 한국 육상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육상 남자 일반부 100m 결승전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치고 나간 김구경은 막판 스퍼트도 없이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입니다. 이를 지켜본 육상 샛별 15살 양예빈. 양예빈은 내년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받으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 같은 게 정말 좋은 선수죠. 어떻게 보면 보석이잖아, 한국 육상에. 저를 능가해서 정말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부에선 만 18살의 이준혁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10초 58. 김구경이 19살에 썼던 기록에 0.04초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100회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저도 9초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따라가야죠. 1년 만에 공식 경기에 나선 수영의 박태환은 계영 800m에서 전국체전에서 개인 통산 3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10에서 40, 영서와 충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새벽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대전 1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나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광주가 19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괌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엔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